저는 이 생명의 물질적 실체인 이 DNA에서 갈등 예방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어요. 바로 DNA가 취하는 2나노미터라는 거리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갈등,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연은 이런 갈등도 큰 틀에서 생물 다양성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보통 멘토라고 불리는 전문가들도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갈등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현실적으로 갈등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요, 의외의 곳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물질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DNA입니다. DNA에 관해서는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모형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노벨상을 받았죠. 왓슨과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랭클린이 찍은 DNA 결정체의 엑스선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요, 샤가프라는 과학자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화학자인 샤가프는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미국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미생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의 염기 조성을 한번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사한 모든 동물에서요,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각각 양이 같았어요. 어떤 생물이든 A의 양은 T와 똑같고 G의 양은 C와 같았다는 거죠.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왓슨과 크릭은 A는 T와 G는 C와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DNA 이중나선은요, 폭이 2나노미터예요. 그리고 10개의 염기쌍이 한 바퀴를 도는 구조인데요, 한 바퀴 도는 길이가 3.4나노미터입니다. 1나노미터는요 10억분의 1미터이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도대체 이 DNA가 무슨 갈등에 대해서 뭘 깨달았다는 거냐 의문이 드시죠? 저는 이 생명의 물질적 실체인 이 DNA에서 갈등 예방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어요. 바로 DNA가 취하는 2나노미터라는 거리두기입니다. 이거 좀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견을 이렇게 용감하게 피력하는 데에는요, 고슴도치 끌어안기라는 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책의 저자는요, 까칠해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고슴도치에 빗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제시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때도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연인 사이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나친 관심 표현이 안타깝게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증의 불을 지피곤 하죠. 제 생각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심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지 않을까요? 때로는요, 조금 떨어져서 진득히 바라보면서 그냥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응원하는 게 성숙한 사랑의 실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바논계 미국 시인이죠, 칼릴 지브란은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이런 제목의 시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도 너무 구속하지 말고 여유를 줘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노래했듯이요, 이 모든 인간관계에는 저마다 걸맞은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무관심과 집착 사이 어딘가에 사랑을 두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멀어지거나 확 가까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함께 있는 정을 나누는 게, 이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철학자 김동규 교수가 이런 말로 저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준 만큼 기대가 커진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 최소 이 정도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상대는 번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랑을 준다. 불공정한 거래다. 괘씸하고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지운다. 철학자 김동규는요, 선물은 되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선물이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사랑이 증발하고 있는 징표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씁쓸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랑은 정의가 아니기에 공평한 거래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준 만큼 받으려는 기대와 반비례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저는 197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었죠. 학교 이름은 숭덕이었습니다. 덕을 숭상한다는 뜻이죠.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무렵 어느 날 저희 할머니께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덕분에 이 획수가 많아 어린 초등학생이 익히기에는 쉽지 않은 한자 덕과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일찍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금까지 생생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덕이라는 건 말이야, 한 사람을 대하나, 두 사람을 대하나, 10사람을 대하나, 사방 사람을 대하나 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다. 중요한 거는요, 저 이야기가 어린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대로 실천하면 산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다만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아차 하고 반성은 잘해요. 그 덕분에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덕분, 그런 말 있죠. 이 덕분을 글자 그대로 풀면 덕을 나누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나누다 보니 항상 고마움을 표하는 말과 어울립니다. 부디 우리 삶에 그대 덕분에 라는 말이 가슴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순간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응생무락입니다. 고맙습니다.